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도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인수위와 청와대가 인사권을 두고 다시 충돌하면서 신구 권력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용인대 최창렬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기 전에 이렇게 속속 짜여지고 있는 대진표, 지방선거 대진표와 관련해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출마합니다. 경기도가 바뀌면 자처럼 마구 달리는 윤석열 인수위 행사는 더욱 처치되는 약육 보고 잠드는데 어떻게 가족과 함께 경기도 행정의 책임자가 헌신할 수 있는 유능한 리더와 함께 하루빨리 경선 연기와 관련된 이 논란을 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열기도 조금씩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관심 갖는 지역별로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설이 솔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 같은데. 우선 송영길 대표는 지역 기반이 인천이잖아요. 네. 인천시장도 했고 인천이 지역구였기도 하고 그런데 서울에 나오는 연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일단 지방자치 선거이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이 좀 걸리는 면이 있고 또 하나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직접 후보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선거를 책임졌던 그 선대위의 책임 지도부였는데 당 대표였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 책임 정치라는 게 민주주의에서 책임 정치 그리고 대표성, 책임성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지금 이번에 또 국민의힘이 이겼단 말이에요, 5% 정도를. 근데 송영길 대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정도는 좀 안 좋은 점이란 말이에요. 좀 이렇게 썩 호재라고 쏘면 악재에 속하는 영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출마할 인물이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 전 대표가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좀 지켜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만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 쪽으로 가다가 잡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마땅하게 출마하겠다고 나오는 인물들이 없어요, 민주당 내에서. 그래서 일단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국민에게 서울 시민에게 설득시킬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방선거다 보니까 일단 출마를 하려면 서울로 또 주소지 이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한이 아마 내일까지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조만간 뭐 가부간의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내일까지 주소지를 이전해야 됩니다. 네. 이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자격 자체가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일부 보도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아들 집 서울 주소로 옮겼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확실하게 마음을 굳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서울시장에 당의 부름이 있다면 그리고 당이 필요로 한다면 독배를 마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당대표로서 대선 패배를 했다고 하는 그런 그 일정의 멍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전 지도부가 사퇴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천이라는 그 출신 자체의 지역구 활동이 그쪽에 오래 있었고 인천시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뭐 광역단체장이라는 것은 그 지역 연고를 떠나서
당의 그 전략적 배치에 의해서 적어도 대선 주자급이나 당대표급 그 중량감 있는 인사라면 뭐 배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가 볼 때 당 내부의 기류입니다. 일부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송영길 대표는 오랫동안 비주류로 있으면서 당내에 이제 이재명 신주류 쪽의 핵심 인사로 좁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주류를 계속해왔던 친노 친문으로 이어지는 이 과거 주류 진영에서 과연 송영길 대표의 저런 차출론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게 친명계와 친문계 사이에 어떤 갈등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그 우려는 있는 것 같아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인수위 쪽 움직임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김한길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통합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시대적 과제로 꼽아온 국민통합을 위원회가 잘 실현해 주길 거듭 당부했는데 직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김한길 위원장님 또 김동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대단한 그 성과를 내시고 또 위치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 어려운 일을 수락해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쟁 때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지 않으면은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이 일치 단결해서 처칠을 수상과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또 노동계가 대폭 양보를 해서 국가 전시 산업에 다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6.25 전쟁뿐만이 아니고 전시와 다름이 없이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도 국민들께서 정말 하나가 돼서 단합을 했고 IMF 위기를 넘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총으로 싸우는 전시는 아닙니다만은 지금의 이런 국제적인 그런 위기 또 우리 국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위기들은 사실은 전시와 다를 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코로나 위기 같은 것은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전쟁과 다름이 없는 그런 큰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합당한 이런 정책과 노력이 필요합니다만은 국민들이 먼저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는 하나된 그 단결과 국민의 통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국민통합위원회가 새 정부가 국정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밑바탕이 되고 또 막연한 그 어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그 통합 논리가 아니라 개별 이슈마다 어떤 것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고 통합을 해치며 또 갈등을 야기하고 통합을 해치는 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고 어떤 세력이고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아서 국민이 정말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서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공동의 어떤 그 방향과 목표를 함께 공유를 해가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라면은 의미 있는 좋은 결론을 좀 도출해 주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저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 이번에 출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의 그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부담드려 죄송합니다. 어려운 일 맡아주셔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통합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을 전해드렸는데 교수님께 이 질문도 간략하게 좀 여쭙고 넘어갈게요. 이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이 지금 이끌고 있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새 정부의 초대 총리가 누가 될지를 놓고 다들 관심이 좀 쏠려 있는데 크게 유형별로 분류를 한다면 뭐 경제형 관료, 통합형 인사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했고 통합형 인사에 적절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이제 부탁한 건데 김한길 위원장이 총리 후보 물망에 많이 올랐었죠. 근데 최근에 와서 뭐 금년간 발표할 것 같긴 한데 총리 후보를 발표할 것 같긴 한데 경제 쪽으로 좀 가닥을 잡은 것 같긴 해요. 경제나 실용 쪽으로. 경제도 물론 통합의 일환이긴 하죠. 그러나 뭐 김한길 위원장 충분히 뭐 총리 자격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역시 중요한 게 인수위원회 여러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역시 국민통합위원회예요.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대선이 끝나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측 간의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두 정치 세력 간의 통합이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지금 갈등 얘기를 지금 언급을 했는데 윤 당선인이 그런 갈등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참 통합이라는 게 말이나 구어나 이렇게 추상적인 언어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보살펴 주십사는 부탁이래 말씀인데 저는 어쨌든 통합을 여러 측면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복지 여러 면에서 정말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지역균형도 하나의 통합의 하나의 일환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걸 강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뭐 그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이 있어서 전반적인 의미와 네. 또 총리 한마평등에 대한 얘기까지 나눴고요. 뭐 총리 같은 경우에 당선인이 일단 결심을 해야 되고 조만간 발표를 할 것 같으니까 그 그렇습니다. 결과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중간에 끊겼던 지방선거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교수님께는 지금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현 시장의 뭐 재도전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재도전은 뭐 기정사실화돼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오세훈 시장에 맞서서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직 공식적으로 크게 중량감 있는 인사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경선 통과 그리고 공천 확정은 뭐 기정사실화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현직 시장은 제가 알기로 그 따로 사퇴 선언을 하지 않고 예비후보 등록이나 출마 선언을 하면 그때부터 직무정지가 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4월 말까지는 그대로 현직 시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지금의 서울시장으로서 현직 업무에 충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지금 저희 자막으로 나가고 있지만 오세훈 현 시장과 송영길 전 대표의 이른바 서울 빅매치가 성사가 된다면 민주당의 전략이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더 우위를 점했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그리고 특히 부동산 민심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지역인데 만약에 송 전 대표가 나선다면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래서 대선이 끝난 직후에 열리는 이제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기본 구도는 민주당이 불리하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 당선인의 이재명 후보와의 그 지지율 격차가 득표율이 워낙 근소했단 말이에요. 0.73% 차이밖에 안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물론 이제 윤 당선인이 이겼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인수위와 지금 이 청와대와의 갈등이 지금 뭐 두 분의 그 두 당선인과 대통령의 만남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다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선거 끝나고 한 달이 안 됐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잖아요. 4월 1일인데 오늘이. 그러니까 대선의 연장전이고 지방선거의 전초전 같은 양상들이거든요. 지금 아마 그런 부분들 잘 파고드는 게 전략이겠죠. 특별한 뭐 전략이 왕도가 있겠어요. 결국 민심이 정권이 이제 새로 출범하니까 새 정권에 힘을 실어줄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인수위 활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이냐, 여기서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민주당 이야기긴 하지만 서울시장의 그 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가 나선다고 하더라도 당내 경선이 일단 통과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 정도는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애 의원은 출사표를 공식적으로 던진 네. 것 같고요. 박주민 의원은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협위원장을 내려놨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고 네. 제가 어제 다른 방송 토론에서
박주민 의원을 만났는데 아직 마음의 결심은 그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성형했습니까? 송영길 대표 논란이 이제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송 대표가 과거 바로 직전에 당대표를 했던 분이라서 실제로 경선을 거쳐야 됐을 때 어느 정도 전략적인 계산이 가능한지를 아마 고민하고 있는 중으로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민주당을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박주민 의원 같이 좀 세대 교체 성격도 있고 그다음에 일정 정도의 국민적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사실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586의 선두그룹 멤버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송영길 대표가 뭐 특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만은 지난 대선 때 당대표로서 586 기득권 내려놓기를 주창을 하셨고 그 맥락에서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586의 역사적인 평가와 역사적인 수명이 다했다는 일각의 또 그 평가도 있기 때문에 박주민 대표라는 새로운 세대와의 경선을 좀 그 국민들 관심 속에서 치러낸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박주민 의원이 어떤 결심을 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 송 전 대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서 또 움직임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경기 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지역, 가장 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데 어제 일단 김동연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같은 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물급 인사 2명이 동시에 같은 날 출사표를 던진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거야말로 대선 연장전. 네. 김동연 후보는 뭐 어쨌든 대선 출마했던 후보고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그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될 곳이 바로 경기도인데 네.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얼마 전까지 했고 또 아까 서울과는 달리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포인트 표로 이겼단 말이에요. 윤석열 당선인을. 아마 그래서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 연대를 했던 거였고 또 어제 그 김동연 후보가 그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할 때 보니까 옆에 정성호 의원이 있더라고요. 정성호 의원은 뭐 누구나 다 알듯이 이재명 지금 민주당 상임고문의 최측근이고 그 옆에 또 김병우 의원이 그 7인의 멤버였는데 두 분이 서 있는 걸로 봐서는 이재명 고문의 그 상당한 그 뒤에 배경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경선해야 될 거예요. 김동연 후보의 경우는 경선을 해야 되는데 김동연 후보는 이제 경선 룰이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니까 좀 불리할 수 있겠죠. 당내 기반이. 그리고 새로 물결이라는 정당이 뭐 의원도 한 명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직 합당도 안 됐고 사실 뭐 합당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민주당과 새로 물결이 그 워낙 이 차이가 나는 정당이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김동연 후보는 자신이 새 인물이라는 이제 그 이슈를 가지고 출마할 것 같은데 경선을 통과해야 돼요.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인 게 경기도에는 연고가 없어요. 사실 대구 정치인이고 유승민 하면 떠오르는 게 경북, 대구 TK 이건데 이 부분도 제가 아까 송영길 전 대표 얘기처럼 물론 광역단체니까 중앙정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하고 아무튼 간에 뭐 이제 그러한 이슈는 그렇게 크게 뭐 본질적이지는 않거든요. 김동연 대 유승민 대 김동연이 지금 대선의 연장선 상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굉장히 향후 정권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교수님께서 김동연 대표가 민주당의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당내 경선을 먼저 통과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또 앞서 그 전에 그 이재명 고문의 최측근 인사가 어제 같이 나왔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뭐 역으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의 그런 지지, 뒷받침이 있다면 경선 통과하는데 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로 이제 정성호 의원이 옆에 서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차출론도 새로운 주류가 된 친명계 그리고 과거 주류였던 친문계 사이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는 겁니다. 저는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아마 이재명 지사의 마음은 김동연 후보를 영입해서 또 김동연 후보를 직접 단일화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지사로 아마 세우고 싶은 게 제가 읽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또 안민석 의원, 또 조정식 의원, 또 염태영 의원 다 간단한 분들이 아닙니다. 특히 안민석 의원 얼마나 발언이 세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세 분과 경선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그 네 명이 다 각자 도생으로 경선에 나서면 이재명 전 후보의 복심이 김동연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된다면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러나 만에 하나 저쪽에서
김동연 후보를 빼고 나머지 3명의 안민석, 조정식, 염태영 후보가 사전 단일화를 하면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을 올리고 김동연 후보가 맞선다고 한다면 또 팽팽한 싸움이 될 수도 있죠. 저는 그래서 경기지사 민주당의 후보 선정 과정은 경선 룰 문제도 있고 경선 룰이 그 국민 참여 경선 50%하고 당원 50%인데 국민 참여 경선도 결국은 사실은 조직세 결집이거든요. 각자 전화를 해서 선거인단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선 룰에 따진다고 한다면 이 김동연 대표로서는 혼자 힘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이재명 전 후보의 보이지 않는 물심양면의 도움이 있어야만 해볼 만한 싸움이다. 따라서 이 경선 룰 자체의 문제나 단일화의 문제나 사파전의 표의 분산 문제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을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 그 어떻게 보면 견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유승민 뭐 의원이 지금 출마를 한다고 해도 이미 출사표를 던지거나 의향을 갖고 계신 분들의 또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심재철 이제 전 의원이죠. 네. 국회부의장도 했던 분이고 함진규 전 의원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인지도라는 건 사실 그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금방 올라가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민들에게는 이번 대선에 지금 여진이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이 워낙 이제 중앙 정치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면서 상당히 유리할 수 있을 건 같긴 해요. 글쎄요, 근데 이제 어떤 뭐 지명도만 가지고 선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뭐 당의 기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유승민 전 의원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경기도 선거는 말이죠. 김동연 전 대표 전 부총리보다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경기도 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당내 경선이 먼저 통과가 되고 또 대진표가 짜인 다음에 또 수도권 선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측 불허의 그런 표심을 보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지역은 국민의힘 쪽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경선 룰 관련해서 한참 좀 논란이 좀 많았을 때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인 거죠? 그렇죠. 홍준표 의원이 이제 문제 제기를 굉장히 세게 해서 네. 그 최고위에서 의결된 내용이 공관위에서 다시 또 좀 수정이 되는 상황이어서 상당 부분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후보 경선전에 뛰어든 건데 홍준표 의원, 그다음에 김재원 전 최고 그리고 이제 유영하 변호사라는 새로운 이제 변수가 등장을 해서 나머지 뭐 후보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대구에서의 경선 결과도 사실은 국민의힘 내에서는 굉장히 각축전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구시장 선거에 전 대통령 후보 경선까지 왔던 분이 다시 나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싹 그리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 게 있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대구 중랑구에 보궐선거 나가려고 무소속 언급까지 했다가 다시 또 그걸 취소하고 다시 또 지금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후보 출마하는 것이어서 그 부분도 이렇게 썩 맞듣지 않고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합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동정심과 애정이 있긴 합니다만 전체 전국 선거의 판도를 놓고 본다면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구시장의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 6월 1일 전국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에 대한 전 국민적 이미지에는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대구 시민들이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고 당 지도부, 공관위에서도 상당히 전략적 저는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의견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뭐 갑자기는 아닙니다만 대구에 이제 이사도 했고 거의 뭐 이제 마음을 굳힌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물론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되고 사저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박심을 등에 업고 나오는 건 저는 국민의힘이 유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아무튼 간에 대구에서야 뭐 국민의힘 공천받는 분이 당선될 확률이 뭐 압도적으로 높긴 한데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면 저는 그거는 국민의힘이 다시 과거로 퇴행적으로 비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그 자체는 뭐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현 정부가 결정한 거긴 한데 그래서 대구 선거에서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이슈가 모아진다면 다른 쪽의 이슈가 아니라 박심이 실리냐 안 실리냐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하기 시작한다면 그게 이슈가 된다면 그거는 결코 국민의힘이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먼저 김 교수님 말씀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건.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본격적으로 그 경선 국면에 진입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회동 이후에 잠잠한 것 같던 신구 권력 갈등이 다시 터진 모양새입니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진 선임에 대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관련한 목소리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외형상 민간 기업의 이사회 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나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자초한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처사입니다. 대통령 동생의 동창으로 지목된 인사를 임명한 것은 단순히 상식과 관행을 벗어난 수준을 넘어서 관리 감독기관인 금융위의 지침을 무시한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 외형상으로는 민간 기업인데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지금 인수위에서는 초점을 맞추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인사권을 놓고 계속 충돌하는 양상인데요. 지난주에 극적인 그 신구 권력 간의 그 회동이 있었고 2시간 넘게 만찬이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또 생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윤석열 당선인이 밝혔던 명확한 인사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와 함께 훨씬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자라고 하더라도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고요. 그건 당선인의 직접적인 워딩으로 직접적인 요구 조건으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적어도 지난번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그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국민들이 판단을 몫이고요. 과연 국민들 눈에 앞으로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은 한 달 정도 지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그 정부와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의 중요한 포스트 인사를 굳이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임기 말에 하고 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뭐 여론들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단 인수위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매번의 인사마다 각을 세워가지고 심지어 이제 아까 원일이 부대변인 말로는 직권남용 소지까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각을 세우는 건 제가 볼 때 뭐 자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선인이 당선인 입장에서 명확한 인사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밝혔고 그에 대한 그 인사에 대한 그 요구 조건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이 판단을 몫으로 남겨놓고 인수위는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계속 번지는 신구 권력의 갈등은 저는 서로 간에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서 청와대도 발표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리가 눈독 들일 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인수위가 눈독 들이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인수위 대변인, 부대변인, 그 원일이 부대변인의 그 비판이 아주 그 수위가 높았어요. 네.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하다. 그리고 특히 청와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의 대학 동창이 이제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갔다는 건데 이게 민간 기업인데 왜 자꾸 공기업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고 아까 말씀 나온 겁니다만 사실상의 공기업이다. 산업은행이 지금 대주주이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 투여가 된 것이라서 그런 생각이긴 한데 2월 달에 이미 결정이 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3월 달에 대선이 있었는데 그 이미 이전이었다 이런 얘기고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대우해양조선해양에 가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지금 박 대표라는 분 그분이 상무임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소 승진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전부 거론하면 정말 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이 만난 지가 불과 이제 며칠 안 됐는데 어제는 31일이면 사흘 만에 이런 얘기가 불거졌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눈독 들인다 이런 아주 그것도 거친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신구 권력이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신구 권력에 다 부담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3월 28일 회동 전에 다 그런 그 우려를 했던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도 부담이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자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인수위가 뭐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 대신 나 또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이 알박기 인사라는 거 이른바 네. 알박기라는 표현도 쓰니까 저도 그대로 쓰겠는데 그 낙하산 인사라는 거 최근에 쭉 보면은 지난달 10일 이후에 저는 언론에서 본 기사입니다만 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직무와 그렇게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정부 산하기관의 요직 고위 임원직이라든지 대표로 많이 간 게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 이번 정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지난번에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도 지난 보수 정권에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알박기 인사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이라서 이 부분이 항상 정권 2학기 때마다 이렇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화를 하든지 법제화를 해가지고
이거 좀 안정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 알바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또 인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 서로 항상 충돌하고 그래서 정권 초임마다 나오는 얘기가 낙하산 인사를 어떻게든 자제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낙하산 인사를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의 그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비슷한 영역에 가는 건 뭐라고 안 그러겠는데 청와대 행정관이나 뭐 했다고 해가지고 뭐 집권당에 보좌진 했다고 해가지고 전혀 관계없는 곳에 뭐 상임감사로 간다든지 이사장으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진보 보수 정권을 떠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제에 워낙 이 문제가 많이 무거워지니까 신구 권력이 좀 이 문제를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좀 제도화나 법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좀 연장선에서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이른바 알박기 인사, 이른바 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게 현재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과 앞으로 임명권을 갖고 앞으로 함께 일할 시간이 더 많은 신권력 간의 어떻게 보면 그런 갈등 구조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부처별로 관련된 의혹이 조금 불거지고 있는 게 있는데 먼저 환경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뭐 이미 다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 재판부의 확정 판결까지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징역 2년 김은경 전 장관이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판례가 형성이 된 거지 않습니까? 임기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표를 내게 하는 게 이렇게 불법이고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판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일각의 인수위 측의 이런 주장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그 사퇴를 종용할 수는 없으니까 이른바 여론전을 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분석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금 징역 2년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날 출범한다 하더라도 그 전 정부 그러니까 임기 말에 뭐 알박기를 하든 어떻게든 인사권자가 인사를 단행해가지고 결정을 해버리면 정해진 임기 동안은 그분이 스스로 나가지 않는 한 사퇴를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임기 말에 더욱더 알박기가 좀 연연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이제 제도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출연하든 간에 과거 정부에서 인사를 결행해가지고 임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 사람을 찝어서 이렇게 찍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물러가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정부에게 공간을 좀 열어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도 이제는 과거처럼 우리가 새로 바뀌었으니까 너 나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저는 품격과 좀 예의를 지키는 작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의 이 대표이사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인수위에서 무슨 눈독을 들여서 자기가 신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 사람이 전문성이나 그 사람이 과연 지금 그렇게 임기 말에 꼭 시켜야 할 정도의 대우조선해양에 필요한 사람인가에 대한 저는 국민적인 의문 제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알려주신 것처럼 뭐 대통령의 동생의 뭐 형의 무슨 동창이라는 건 빼더라도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엄청난 규모의 국가 그 부채가 좀 투입이 돼 있는데 하루빨리 비싼 가격에 매각을 해서 세금을 환수해야 됩니다. 그 매각이 최근에 현대중공업하고 매각 추진이 됐다가 그 EU 같은 데서 반대해서 지금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국제정세, 국제경제의 흐름이라든지 매각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영적 마인드가 있는 분이 대표이사를 맡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되신 분은 잘 알린 것처럼 해양대학교를 나와서 현장 전문가십니다. 굉장히 그것도 특장점이 있지만 지금 시기에 대우조선해양에 맞는 리더십에 맞는 전문성인지는 누군가가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을 문제제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에 저도 일단 신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해명 쪽 그쪽 그 주장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우조선해양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회사 내부 사정을 또 잘 알고 뭐 조선소장 등을 역임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회사 업무 또 회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또 그쪽에 최적화된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교수님께서 이런 논란이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반복될 수가 있으니까 제도적인 보완책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도 뭐 제도화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새 정권이 출범했다고 해가지고 물러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알박기 뭐 이른바 알박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을지언정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의 권력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인데 문재인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가 되니까 항상 이 인사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되니 이 이른바 낙하산 인사와 관련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좀 외부 위원회라든지 글쎄 아주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정권 2학기에 몇 개월 전부터는 어떻게 그 위원회가 인사를 한다는 이런 것들을 좀 합의할 수 있다면 글쎄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야 되지 이게 때마다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낙하산 인사라는 얘기는 제가 또 합니다만 새 정권 출범해도 그 얘기는 또 나올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얘기 얼마나 많았어요. 뭐 지난 정권 때 다 그랬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청와대 행정관이라든지 청와대에 있던 분들이 다시 또 공기업으로 가고 이런 구조. 그리고 공기업에서 있다가 또 선거 때 되면 출마하고 이런 어쨌든 그 무슨 회전문 인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보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좀 그런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새 정부에서는. 그래서 새 인사 자리를 가더라도 좀 연관성 있는 분들.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없죠. 뭐 당연히 그 농공인사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면서 뭔가 제도 안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인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논란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저는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김정숙 여사 의상비 논란과 관련해서 정치권 공방이 뜨거운데 그러자 민주당에서 또 이런 그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한 녹취를 듣고 대담 이어갔습니다. 이제 곧 영부인이 될 김건희 씨를 둘러싼 범죄, 비리 의혹들을 규명하는 문제 또한 매우 시급합니다. 영부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얼굴입니다. 그런 분이 주가 조작, 논문 표절, 학력 경력 위조 의혹에 휩싸여 있다면 국제사회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정상적인 영부인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대선 기간 동안 논란이 됐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다시 지금 꺼내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논문 표절이 범죄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친 정치 공세고요. 논문 표절은 뭐 이재명 지사도 뭐 지금 가천돼서 지금 똑같이 그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월 말에 아마 국민대에서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한 달 미뤄졌기 때문에 이제 곧 4월 달이 됐으니까 아마 국민대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게 연구윤리위원회와 국민대 전체에서 최종 확정이 된 다음에 교육부에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윤호중 대표께 말씀드리면 기다리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 조작 이야기를 하면서 범죄라고 자꾸 혐의를 씌우는데 그동안 대선에서 정말 막판 진흙탕 싸움까지 하면서 주가 조작 의혹에 엄청난 많은 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만 다 확인된 게 하나도 없고 잘 알려진 것처럼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은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범 2~3명과 종범 공범 4명이 지금 재판에 회부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누구도 그다음에 김건희 대표의 이름 한자 그리고 같은 그 조사로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에서도 지금 그 명시적으로 소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상적인 주가 조작의 차원까지도 몰아서 마치 주가 조작의 어떤 공범인 것처럼 몰아가는 건 제가 볼 때 지난 대선 때 이미 입증된 그 혐의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김정숙 여사의 최근의 옷값 논란과 관련해서 이 영부인의 어떤 상호 간의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싸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나친 정치 공세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저 얘기는 지금 뭐 현 단계에서는 이슈가 아닌 거고 이슈는 그건 뭐 나중에 지금 뭐 밝혀지겠죠.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저 부분이 이슈는 아니잖아요. 옷값 논란하고 특활비 문제인데 이 대통령 부인 의상비에 관련된 부분도 이거는 본질은 특활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특활비 문제가 지금 다른 곳을 번져가지고 뭐 옷을 어떻게 구입했느냐, 옷의 종류가 어떠냐 하면서 약간 그 호사가들의 말처럼 되고 말았는데 법원의 판결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보공개 청구를 청와대가 거부하니까 특활비 내역과 의전 내용을 공개해라 이랬는데 청와대가 그거는 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해서 다시 항소를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쪽의 비판은 그 항소가 끝나면 이미 윤석열 정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된다. 그럼 15년 동안 공개 안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국가 안보에 관련된 거니까 공개하지 않는다. 이건 뭐 언론적으로 맞는 얘기는 한데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마침 법원의 판결도 있었으니까 행정법원의 판결도 있었으니 국가 안보에 관련된 걸 제외하고 특활비 내역을 공개한다면 이런 논란을 저는 일거에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자꾸 국가 안보다 국가 기밀이다 얘기를 하니까 그 때마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지난번에 박근혜 전 정권 때도 그 국정원 특활비 때문에 문제됐던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특활비 문제를 이것도 다시 제도를 들여다볼 필요 있어요. 증빙 자료가 좀 첨부되는 업무 추진비로 바꾸든지 아니면 최근 특히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됐으니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 기밀에 관련된 거는 빼고 공개를 해라. 그러면 이런 부분이 없어지고 또 이쪽에서도 반대편 쪽에서도 너무 시시콜콜하게 옷에는 브로치가 어떤지 전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얘기들이던데
그런 것도 너무 과도하게 시시콜콜하게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권 바뀐 이야기니까 인수위가 좀 큰, 이건 뭐 인수위가 제기한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시민단체가 제기한 문제긴 한데 너무 과도하게 집착할 게 아니고 특활비 문제를 본질적으로 건드려서 특활비에 대해서 안보와 관련된 게 아니면 공개해서 이런 좀 의혹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오늘 새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있어서 이거 좀 짚어보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갤럽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래픽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직무수행 전망입니다. 잘 할 것 같다라는 게 55%, 잘 못할 것 같다라는 게 41%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다음 문재인 대통령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가 42%, 잘못하고 있다가 49%입니다. 이 두 조사 모두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직무수행은 잘할 것이다라는 게 과반으로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같은 경우에는 부정평가가 더 많긴 했는데 제가 주목한 점은 이 지점이었어요. 그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긍정평가가 더 높긴 했지만 다른 이전에 대통령 당선인이 비슷한 시점에 받았던 긍정평가보다는 낮고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부정평가가 더 높긴 하지만 그 비슷하게 역대 대통령의 임기 말 비슷한 시기에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긍정평가가 높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윤석열 당선인의 기대치가 다른 예전의 경우보다 낮은 것은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죠. 네. 그 부분은 더욱더 분발하라는 국민들의 좀 채찍으로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초박빙의 승부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도 대선이 끝나지 않았다는 연속선상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또 공교롭게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일대 또 싸움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서 새로운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는 생각이 아직 생기지 않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55% 정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치를 갖고 있지만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잘하라는 저는 국민들의 저는 요구라고 보고 윤석열 당선인이 더 겸손하게, 더 겸허하게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에 귀 기울이고 뚜벅뚜벅 제갈길을 간다고 한다면 지방선거 지난 다음에 훨씬 더 높은 기대치와 높은 지지율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역대 정권보다 이제 낮죠. 그리고 박근혜 정권도 그때 박빙이었는데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같은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의 연장전, 지방선거 전초전인 상황이에요. 지금 네. 게다가 0.73% 차 이런 것들 때문이긴 한데 어쨌든 다른 정권 2학기 때보다 신구 정권 간의 갈등이 대단히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아마 그 부분도 영향을 좀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문재인 정권이나 윤석열 당선인 측이 다 부담이긴 한데 더 부담스러운 건 사실 지방선거도 있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인 측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할 거 비판하되 현 정권에 대해서 너무 시시콜콜하게 비판하는 게 오히려 여론이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대범하게 해라. 그렇다면 얼마든지 지지율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최창렬 교수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앞으로 직무 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5%가 윤 당선인이 직무 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답했고 41%가 잘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8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을 10명으로 늘리고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가계대출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가계대출이 많은 상태에서 이자율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지난 2월 주택 매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2월 전국 주택 매매량은 50.4% 감소해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면서 미분양 주택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차량과 자재 이동 등 움직임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주시한다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추가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서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호남과 경남 내륙에 비가 내리겠지만 주말에는 전국이 맑겠습니다. 뉴스앤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무렴치하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는 민간기업 인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의전 담당으로 김 여사 지인의 딸이 근무하는 것과 관련해 채용 과정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해당 직원이 특정인의 딸인지는 밝힐 수 없지만 자리에 맞는 채용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이번 주 안에 청와대와의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앞선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이후 상호 간의 협조라는 합의된 문구가 국민께 소개됐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오늘 지난달 2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차법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입장을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선인 측이 대통령실과 내각을 운영할 때 따로 연령 제한을 두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나이가 아닌 능력과 전문성이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당선인이 대통령 비서실장의 4선 중진급 이상이 아닌 젊은 인사로 재검토하라고 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꼬투리 잡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집행한 특활비 147억 원의 사용처부터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침 회의에서 논두렁 시계 같은 사악한 정치 공세는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문제 삼아서 국정을 바르게 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박철민 씨의 휴대전화 주인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소속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윤석열 캠프가 정치 공작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전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직적인 정치 공작을 벌인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국민의 선택을 교란한 헌정질서 문란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 신인의 경우 10% 가산점을 부여하고 후보의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5가지 부적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길은 공천을 하겠다는 게 이번 공천의 최대 목표이고 이를 위해 유능하고 참신한 정치 신인을 발굴하고 정치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치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것을 주안점으로 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10인까지로 늘리고 식당 등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자정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2주 동안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코로나19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주 월요일부터 2주간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밤 12시로 완화하고 사적 모임에 있는 제한은 8인에서 10인까지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하여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변화된 방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대응 체계를 조정해 나가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간 시행해온 장례 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다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함없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만 명대로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28만 273명으로 전날보다 4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28만 225명으로 수도권이 50.7%, 비수도권이 49.3%입니다. 확진 규모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지만 피해는 여전해 하루 새 숨진 환자는 360명으로 누적 16,590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16명이 줄긴 했지만 현재 1,299명으로 여전히 많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소방서에서 코로나에 적게 걸린 부서에 포상하고 확진 이력이 없어야 우수 구급대원으로 선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구급 활동에 힘을 쏟는 일선 대원들 입장에서는 포상 기준 자체가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포상 계획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소방서 직원들에게 뿌려진 공문입니다. 강서소방서장 지시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지친 직원들의 서기를 복돋아주겠다며 코로나19 대응 우수부서와 우수구급대원에게 포상을 내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선발 기준이 황당합니다. 11개 부서 가운데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가장 적은 2개 부서를 뽑아 상을 준다는 겁니다. 코로나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구급대 포상 기준은 더더욱 황당합니다. 확진자를 접촉하는 업무 특성상 열심히 일할수록 감염 확률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우수 구급대로 뽑히기 위해선 확진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원치 않아도 수시로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일선 대원들 입장에선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정말 이 관서장이 누구냐, 이걸 시행한 사람이 누구냐, 정말 이 사람 구급차를 한번 태워봐야 되겠다, 그런 반응이 좀 많습니다. 소방 내부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 게시판엔 코로나로 고생하는 대원들을 2번 울리는 행위라는 의견과 공문 결재난 게 신기할 정도라는 비판 댓글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강서소방서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격리 직원이 늘면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대원들의 업무량이 폭증해 이들을 격리하려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YTN 취재가 시작되자 포상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한 지난해 구급 출동은 모두 314만 건으로 전년 대비 38만 건이나 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을 감수하며 열심히 일하면서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 동료 눈치까지 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소방서장의 황당한 지시가 일선 대원들의 사기를 오히려 꺾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가계대출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총재가 되면 금융위와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이 많은 상태에서 이자율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할 수 있고 은퇴 뒤 생활자금을 위해 가계대출을 받기 시작하면 가계대출의 질도 나빠질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4만 3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50.4% 줄었습니다. 2월 거래량은 같은 달의 5년 평균 거래량과 비교해도 43.9% 줄어든 수준입니다. 북한의 추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움직임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지난달 31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 사진을 토대로 발사대 근처의 새 자재와 VIP 시설 부근 차량 등 움직임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발사대 구역의 경우 지난달 22일에는 본 건물 앞에 가려진 채 있었던 자재들이 점차 이동돼 지난달 31일에는 완전히 사라졌고
발사대 구역 남쪽 끝에는 새 자재들이 놓여 있었다고 38로스는 설명했습니다.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이 존 레이먼드 미 우주군 참모총장의 초청으로 오는 3일부터 9일 미국 워싱턴 DC와 콜로라도를 방문해 북한 미사일 조기 탐지 협력 등을 논의합니다. 박 총장은 먼저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과 만나 한반도와 주변국의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맞춤형 억제 전략 등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어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과도 만나 F-35A 전력 운용, 다자 연합훈련 참가 확대, 한반도 전구 상황 정보 공유, 탄도미사일 조기 탐지를 위한 우주 기반의 조기 경보 체계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 포위된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갇힌 민간인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피란 버스를 급파했는데 러시아군이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쟁이 한동안 질질 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인구 40만 명이던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 러시아군의 무차별적인 폭격에 주택 대부분이 파괴됐고 식량, 물,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민간인 16만 명 정도가 고립돼 인도주의 위기가 가장 심각한 도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를 열 준비가 됐다는 러시아 측의 통보를 받고 버스 45대를 지정된 장소로 출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버스는 자포리자를 출발해 베르단스크로 향했지만 그 사이에 있는 바실리우카 검문소에서 러시아군이 버스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Більше 3 тижнів Маріуполь у повній блокаді. Російські військові закрили всі в'їзди у місто, заблокували підхід з моря. Там немає, ви це знаєте, всі ці деталі. Там немає нічого, води, їжі, ліки, немає життя.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여전히 수도 키이우 등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키이우와 북부 체르니히우, 하르키우 남쪽 이지움, 그리고 돈바스 지역 등 4곳에 러시아 공습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키이우 함락에 일단 실패한 데 따라 주변에 배치됐던 병력의 20%가량을 전선에서 이동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들 병력이 벨라루스 등지로 이동해 재정비를 거친 뒤 우크라이나 다른 지역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돈바스가 재배치 후보 중 한 곳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미 친러시아 지역인 돈바스에선 8년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간 분쟁이 이어졌고 우크라이나군도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전쟁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한동안 질질 끌 수 있다. 며칠 또는 몇 주라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을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다시 결정하면서 업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현행법 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반론도 있어서 결국 입법부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문신은 의사만 시술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확립했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감염 등이 생길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이 판례에 따라 지난 30년 동안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건 불법 행위로 규정됐습니다.
의료법은 27조 1항을 어긴 사람을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보건범죄 단속법에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과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함께 매기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문신사들에 대한 처벌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문신이 이제 대중화했기 때문에 합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헌재가 또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뭔가요? 네, 문신사들이 헌법 소원을 낸 이유는 현행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즉 지나칠 정도로 침해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신 시술엔 감염이나 부작용 위험이 뒤따르는 만큼 의료인만 할 수 있게 한 현행법으로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헌재는 외국처럼 별도의 자격 제도를 도입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건 입법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보건위생상 위험이 따르는 새로운 제도를 입법부가 아직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신 시술에 관한 헌재의 결정이 이번은 처음이 아닌 거죠? 네, 헌재는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라고 규정한 대법원 판례 이후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에 관해 1996년부터 20년 동안 줄곧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장 최근 결정은 2016년 10월에 나왔는데 당시 7대2로 재판관 의견이 갈린 것과 비교해 이번에는 5대4로 위헌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다만 한 표 차이로 갈린 건 아니고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입니다. 네, 그래도 꽤 팽팽해졌는데 위헌 의견도 소개해 주시죠.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문신 시술이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무면허 의료 행위와 구분되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수요도 늘어난 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시술자의 자격이나 위생관리 절차 등을 규제하면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문신사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신 시술에는 창의적이거나 아름다운 표현력도 필요한데 안전성만 강조해 의료인에게만 허용한다면 증가하는 수요를 맞추지 못해서 오히려 불법적이고 위험한 시술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어쨌든 6년 만에 다시 합헌 결정이 나온 건데 문신 업계는 반발하고 있죠. 네, 헌법 소원을 낸 문신사들은 여전히 문신을 의료라고 하는 별난 나라라며 헌재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결정이라며 소비자의 안전과 예술의 자유를 함께 보장받기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성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0년 전 판결로 저희가 범법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법도 생기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조차도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건지. 헌재도 대안 도입이 입법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에는 문신 시술자의 자격 요건과 위생관리 감독 절차를 규정한 여러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이른바 타투어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자신의 등에 문신 스티커를 붙이고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류 의원 법안에는 눈썹 문신을 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동의 서명을 하기도 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도 합법화를 공약했지만 의료계 반발도 여전해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서 문신 관련 시술을 받은 사람이 1,00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의사들이 시술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라 앞으로도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이미 대중화한 문신 시술은 합법화하는 게 안전성이나 자유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창원 군항제도 3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벚꽃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활짝 펴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걱정 없이 차를 타고 즐기는 벚꽃놀이 명소를 오태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
코로나19 탓에 축제는 3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35만 그루 벚나무는 꽃을 활짝 피워 뽀얀 자태를 뽐냅니다. 진해로 들어가는 관문 가운데 하나인 마진터널, 능선을 따라 꼬불꼬불 이어진 도로에는 새하얀 벚꽃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꽃잎, 그 꽃잎에 겹친 상충객 얼굴까지 활짝 피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만 있다가 엄마랑 같이 차 타고 밖에 나오니까요. 꽃도 이쁘고 기분도 상당히 상쾌하고 좋습니다. 터널을 지나 이어진 여자천 주변 주택가, 벽화와 벚꽃이 마치 하나처럼 어우러졌습니다. 봄하늘에 한 뼘 공간도 내어주기 싫다는 듯 온통 벚꽃이 뒤덮었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벚꽃 세상입니다. 매년 이쪽에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주택가 쪽에 벚꽃 터널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기분도 설레고 봄이 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바다를 끼고 도는 해안도로, 수줍은 듯 아직 연글지 않은 벚꽃은 활짝 핀 모습을 떠올리게 해 성큼 다가온 봄만큼이나 설렙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창원시 주요 벚꽃 명소 일부는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꼭 유명한 곳이 아니어도 진해는 지금 지천이 벚꽃입니다. 어느새 다가온 봄, 차 안에서 즐기는 꽃놀이도 움츠렸던 마음을 피우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의 아름다운 봄꽃길 166선을 선정해서 소개했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동 서로와 광진구 워커힐길 등 가로변 꽃길 73곳과 경춘선 숲길, 서울식물원 등 공원 내 꽃길 51곳, 한강, 청계천 등 하천변 꽃길 34곳, 양재대로 등 녹지대 8곳 등입니다. 올해는 은평구 창릉천변과 서울대공원 산책로, 성동구 중랑천, 동작구 보라매공원 등인 11곳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8일쯤 시내 벚꽃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4월 첫 거래일을 맞은 코스피는 나흘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시각 현재 2,74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미 증시가 하락 마감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시장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내놓으면서 940선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함께 보시죠. 미국 물가 지표가 급등세를 보이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또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점도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입니다. 위험 투자 심리가 가라앉으면서 원달러 환율에는 상승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1,210원대 중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위안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91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기로 결정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4월의 첫날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해서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달리 공기도 한결 부드러워서 점심 식사 후에 봄 날씨 느껴보셔도 참 좋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4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이미 예년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나오실 때는 겉옷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호남과 경남 곳곳에는 비가 조금 오겠고 동해안에도 동풍의 영향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5도, 광주는 17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모처럼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전국이 맑겠고 기온도 예년과 비슷해 낮 동안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남부지방에서는 벚꽃이 만발했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는 이번 주말 이후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나들이 하실 때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